안녕하세요. 나무처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, 그리고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. 이제 그 오해가 뭐가 잘못됐는지,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제가 맞아야겠죠. 내가 여행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 블로그 주제는 여행이 아니다.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행 주제에 맞게 해야 되는데,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더라에 따르면 그 주제가 내 블로그에서 50%가 넘어야 한다,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기존에 해놓은 블로그 그 포스팅들이 대부분 다 여행이 아니다. 근데 난 이미 뭐 500개, 1000개 이렇게 했다. 근데 그게 다 여행이 아닌데,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부터는 마음 먹고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.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는 걸 뭐 비공개를 하느냐, 삭제를 하느냐,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절대 비공개를 해서도 안 되고 삭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행을 하실 거면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가 쌓이신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. 지금 내가 여행 컨텐츠가 별로 없는데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, 이미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. 근데 50%가 넘어야 하니 지금부터 그럼 1000개가 돼야 난 신청할 수 있느냐? 그게 전혀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게 전혀 아니고,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한 6개월 동안 포스팅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. 그래서 매일 내가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180개 정도가 돼요. 그러면 오늘 하시는 시점부터 신청하시는 시점까지의 그 포스팅들, 그게 50% 이상이, 가급적이면 60% 이상이, 내가 그 신청하려는 주제와 부합하면 됩니다. 근데 최소,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최소예요. 최소 포스팅이 100개 이상은 돼야 하고요. 아무리 안 돼도 내가 여행을 신청하는데 100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100개 이상이 돼야 하시는 거고,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200개가 돼야 되는데, 일단 100개가 되면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과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의 50%가 아니다.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보겠다 하는 시점부터 50% 이상의 주제를 맞추시면서 하시면 좋겠다.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주제들은 그러면 뭐 쓰면 쓸수록 불리하다는데요. 그게 맞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. 당연히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쓰면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, 만약에 한 가지 주제만 쭉 썼는데 방문자 수가 별로다. 그러면 또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루언서의 기준들이 저마다 들쭉날쭉하고 어렵고, 카더라가 난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비슷한데, 제가 보기에 90% 이상, 95% 이상은 네이버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갖고 하는데, 5% 미만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알던 기준과 좀 다르니까 이게 아닌가 봐,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요. 이게 아닌가 봐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주제고요. 이 주제가 그 적합도랑 또 잘 맞아야 됩니다. 내가 뭘 50% 이상 해놓고 또 뜬금없이 다른 걸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상에 대해서 많이 쓰니까 일상? 리빙? 비슷하나? 뭐 이러면서 리빙으로 신청한다거나 이러면 어림도 없는 거죠. 리빙은 전혀 다른 분야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랑 진짜 내 블로그가 잘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세세한 조건들을 말씀드리면 왜 다른 주제를 써야 되느냐. 보통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하루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플루언서가 돼요. 초창기에는 블로그 방문자 수가 뭐 300명, 500명 이런 사람들도 일부 됐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네이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이 시스템에 부합하는 누군가를 일단 인플루언서 자리에 안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올메가 자먹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해주신 거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차고 넘치잖아요. 인플루언서도 얼마나 많아요. 그죠?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좀 점점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, 규정이. 점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,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주제 점수뿐만 아니라 이 블로그가 좀 뭔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댓글도 보고 공감도 보고 뭐 이렇게 방문자 수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문자 수 1000을 맞추려면
내가 단일 주제,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1000 이상을 맞추는 게 나중에 자리 잡고 나면 오히려 쉬워질 수 있으나 처음에는 이게 훨씬 어렵거든요. 훨씬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제들을 조금씩 섞어서 쓰는 거죠. 근데 그러면 뭐 이제 내가 메인 주제가 50%가 넘으니 나머지 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5%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뭐 딱딱 무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고요. 내 방문자 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죠. 그냥 방문자 수가 많이 부족하면 51대 49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, 그게 아니고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메인 주제랑 70% 가져가시고 다른 주제랑 30%만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.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인플루언서지만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은 제가 메인 주제인 방송연예, 이제 드라마 이런 부분들을 80%를 쓰고 있고요. 80%를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여행과 맛집을 약 15%? 18%? 네, 거의 20% 가까이 쓰고 있고, 한 1% 정도를 제 뭐 블로그 강의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써요. 그러니까 블로그 강의는 100개 포스팅하면 1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20개 정도를 여행 맛집, 특히 이제 요즘은 네이버가 체크인 챌린지를 했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부분들을 썼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시면 내 메인 주제도 탄탄하고 다른 것도 좀 쓰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럼 주제를 맞춰야 되고, 주제에서 최소한의 포스팅 개수를 맞춰야 되고, 그다음 방문자 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웃수를 맞추셔야 돼요. 순수하게는 원래 인플루언서라는 뜻 자체를 찾아보시면 팔로워가 5,000명 이상인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. 근데 이것도 네이버가 보면 꼭 5,00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3,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복불복이라 누군 5,000이 넘고도 잘 안 되는 수가 있고, 누군 3,000이 넘고도 되는 수가 있고 이런데,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5,000, 좀 적극적으로 잡으면 3,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사실 지금 만약에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블로그 이웃만 3,000, 5,000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. 이거는 1년만 해도 좀 어렵고요. 2, 3년이 걸리는 수치거든요. 그것도 열심히 했을 때 그래요. 더군다나 상대가 자발적으로 했을 땐 더더욱 그래요. 서로 이웃이 아니고.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같이 하는 거죠. 인스타도 내가 신청하려는 그 인플루언서 주제에 맞게 인스타를 개설해서 아니면 하던 부분들을 그 주제에 맞게 변경하면서 거기서 팔로워를 뭐 2,000이고 3,000이고 확보를 해서 블로그 이웃 플러스 그 숫자를 합쳐서 3,000에서 5,000을 만드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이웃 수가 아무리 안 돼도 제가 보기엔 1,000은 넘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최소가 그렇다는 뜻이고요. 블로그 이웃이 2,000 이상은 되셔야겠죠. 그러면서 인스타 팔로우를 같이 맞추셔야 돼요. 그러니까 크게 벌써 세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주제, 그 다음에 주제 점수, 그 다음에 방문자 수, 그 다음에 이웃 또는 팔로우 수,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조건이라면, 이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실 게, 이게 내가 평소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덜 할 수 있으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내 프로필에 그 자기소개를 쓰잖아요. 거기에다가 꼭 내 상호도 쓰고, 뭐 제가 대표라는 것도 쓰고, 뭐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도 쓰고, 연락처도 쓰고 막 이러는데,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블로그가 자신의 사업의 홍보 수단으로 쓰는 사람을 더 인플루언서로 시켜줄지, 아니면 어떤 그 전문화된 취미로 하는 사람을 더 시켜줄지,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의외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인플루언서를 신청하시는 순간에는 그런 그 자기소개 글, 프로필에 있는 자기소개 글들을 한번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. 거기서 과감하게 상호 같은 거 좀 빼시고 마치 순수하게 취미로 하는 것처럼, 근데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바꾸실 필요가 있다. 이 부분을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. 또 하나는,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는 네이버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이버 직원들이 뭔가 검토해서 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누군가의 블로그를 볼 때 모바일로 볼까,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처럼 PC 버전으로 볼까, 이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PC 버전으로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. 그죠? 모바일로 볼 확률보다. 물론 양쪽을 다 볼 수도 있고요.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PC 버전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블로그 운영은 모바일 버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,
그러나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할 때는 이 PC 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의 그 블로그가 PC 버전에서 내 프롤로그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, 또 상단 메뉴는 어떤 모습인지, 그리고 거기서 전체 목록, 글 목록, 이미지 목록이 있는데 이걸 내 주제에 맞게 정말 잘 배치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그 프로필의 자기소개와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나는 여행으로 인플루언서를 신청하고 싶어. 근데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미지 목록이 뭐 전부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전부 뭐 맛집이라던가 이러면 벌써 안 맞잖아요. 예? 이 사람은 자기는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여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여행에 뭔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. 그냥 막 이제 네이버가 너무 막 한번 신청했다 떨어지면 또 신청할 수 이제 그게 좀 싫어지니까 한번 떨어지면 꽤 기간을 두고 한참 있다가 또 할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소중하게 쓰셔야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프롤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다듬어 보세요.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한테 1대1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를 최근 한 1년 동안 한 40명 정도가 되셨어요. 한 40명 정도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했고 블로그도 좋아지셨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훨씬 더 빠르게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됐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프롤로그나 레이아웃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점이 있는 거죠. 이게 훨씬 더 잘 꾸며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 뭔가 깔끔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왜냐면 인플루언서가 지금 뭐 10,000명인가 20,000명인가 뭐 이쯤 되잖아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지만 네이버 전체 블로그 개설된 숫자는 사실 뭐 10,000만 개 이상이니까 굳이 따지면 인플루언서 되는 비율이 0.1%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0.1%?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꾸 나는 0.1% 블로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꼭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. 근데 그 0.1% 안에 들려면 뭔가 좀 깔끔하고 전문성이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더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 글을 쓰실 때 이거는 검색 노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. 글을 쓰실 때 좀 더 전문성이 있게 보이시려면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꼭 왼쪽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글 안에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가능하면 넣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문단을 띄우서기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글꼴 쓰실 때 필기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나눔 글꼴이나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나 뭐 나눔 스퀘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봐도 이 블로그는 뭔가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이네 하는 느낌을 줘야만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준 부분들을 꼭 적용하시고요. 그럼 인플루언서 되면 뭐가 좋아?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사가 그렇잖아요, 늘.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뭐 브랜드 커넥트로 연결되는 꽤 괜찮은 리뷰와 대가성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드포스트에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안 됐을 때보다 됐을 때 그 여러분이 보시니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많고요. 물론 또 되고 나서도 갈 길이 또 멀어요. 뭐 팬도 늘려야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지만 그건 나중 고민을 묻히고요. 난 그런 것 때문에 안 해.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을 가지고 잘 그거 하셔서 뭔가 이렇게 먼저 좀 세팅을 하시고 잘 다듬은 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인플루언서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꼭 인플루언서 되시길 바랍니다. 그 인플루언서 되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 팬 요청하시고 이러실 때 제 영상 보고 인플루언서 됐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댓글 해주신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. 또 이 영상 보시고 그런 기분 좋은 댓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